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 만났을 땐 예의 바르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참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술 한잔 들어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 혹시 여러분도 있으셨죠? 처음엔 술 때문에 잠깐 그랬겠지 싶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술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사람. 그때부터 머릿속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사람은요,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해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 술 한 잔이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술에 취했을 때 드러나는 본성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사람, 다시는 예전처럼 안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전사가 깨어났다. 성민 씨는 평소엔 유한 편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말 잘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받아주는 스타일. 딱 적당히 예의 있고 눈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창들 모임에서도 성민이는 진짜 편해, 술버릇도 없고 이런 말을 자주 듣던 사람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중년 남자들끼리 모여 오랜만에 웃고 얘기 나누며 삼겹살에 소주 몇 잔 돌던 자리. 근데 성민 씨가 세 번째 잔을 비우고 나서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야, 나 요즘엔 웬만한 건 다 참거든. 근데 진짜 나 무시하는 사람은 못 참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옆 테이블을 노려봤습니다. 그 옆 테이블엔 회사원들로 보이는 30대 남성 셋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고기를 가지러 오다 성민 씨 쪽 의자에 스치듯 지나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민 씨는 못 넘겼습니다. 야! 너 방금 일부러 친 거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말도 제대로 못 잇고 있었죠. 근데 성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사람을 쳤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가야지. 지금 뭐 웃고 있네? 지금 웃었지? 야! 너 나 무시하는 거 맞네. 그 순간 함께 있던 친구들이 잔을 잡고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야, 성민아 됐어. 사람 실수잖아. 야, 진정해. 별일 아니야. 근데 그럴수록 성민 씨는 더 흥분했습니다. 아니, 나는 말이야. 지금까지 참을 거 다 참고 살았어. 근데 이딴 식으로 대하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어. 내가 호구로 보이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술이 만든 전사 한 명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은 이상하게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성민 씨 욕을 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 술 들어가면 무서워져.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술은 단순히 기분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제력, 판단력, 그리고 이성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뇌 부위를 마비시킵니다. 특히 감정이 눌려있던 사람일수록 술이 들어가면 그 감정이 용기처럼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용기가 아닙니다. 폭발입니다.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에서는 술에 의한 공격성 증가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 중 한 그룹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은 자극, 가벼운 충돌, 말실수를 받게 했고 다른 그룹은 맨정신으로 똑같은 상황을 겪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술 마신 그룹은 3배 이상,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을 더 강하게 느꼈고 더 빠르게 화를 내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술은 본능적인 싸움 회로를 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쌓여있던 억울함, 자존심, 누군가에게 눌려 살았던 기억, 그 모든 게 술을 타고 올라오면서 전사자아가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겪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 한 번 걸면 그 자리가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말리던 사람도 모두 지쳐버리는 일이 됩니다. 성민 씨는 그날 이후 말했습니다. 아, 나 왜 그랬지? 기억 잘 안 나네. 걔가 먼저 이상했지 않아?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신은 기억 못해도 다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하는 술버릇. 두 번째, 회식 자리의 폭주 기관차. 자, 이건 박 과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꼭 한 명씩 있는 사람이죠. 평소엔 조용하고 회의에서도 숫자만 말합니다. 딱히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영진 씨는 그냥 조용히 고기 굽고 잔 채워주고 있었는데 박 과장이 갑자기 말을 걸더랍니다. 영진 씨, 내가 후배들 많이 봐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눈치 없이 일하면 안 돼요. 그런 학벌로는 위로 못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자네 같은 스타일 오래 못 가. 누가 보면 걱정해주는 척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끝마다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본심도 따라 나온 거죠. 다들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누구 하나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영진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잔만 내려놨습니다. 그 자리, 그 분위기. 그날 이후 영진 씨는 회식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만 마시면 훈계하려 드는 사람.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혼자 이긴 듯이 끝내는 사람. 정말 이상한 건 그분은 그걸 배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안한 자존감형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그래서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는 걸 느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걸 술이 꺼내주는 겁니다. 억눌러뒀던 우월감, 지적 본능, 남을 가르치려는 욕구. 술은 이걸 다 풀어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조사했어요. 그 결과 술을 마신 사람 대부분이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영향력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심지어 술 마시기 전보다 훨씬 더요. 이 실험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술은 겸손을 없애고 착각을 키운다. 그러니까 박 과장 같은 분은 술 마시고 본심을 말한 게 아니라 술 덕분에 숨기고 있던 욕망이 입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정말 나를 걱정하는 선배라면 술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말해줍니다. 상처 주지 않게, 깎아내리지 않게.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가르치려 든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훈계하려 드는 사람. 그 말의 끝엔 절대 진심이 없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방어, 자기 위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날 회식에서 사람들이 기억한 건 고기 맛도 회식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박 과장의 그 말투,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피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술잔에 묻은 추잡한 본심. 이번에는 진희 씨 이야기입니다.
직장 선배들과의 회식 자리는 익숙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만 할 땐 어렵던 사람도 고기 앞에선 농담도 하고 서로 조금은 가까워지는 자리였죠. 그날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 부장. 50대 중반. 부서에서는 사람 좋아 보인다는 평도 있었고 일도 깔끔하게 처리해서 윗선의 신뢰도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 잔, 두 잔 넘어가면 사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엔 농담이 거칠어졌습니다. 진희 씨, 남자친구 있어요? 요즘은 연애도 프레젠테이션처럼 논리적으로 하나 봐. 그 말을 들은 진희 씨가 웃으며 대답을 피하려 하자 정 부장은 잔을 들고 더 다가왔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땐 진희 씨 같은 스타일은 은근히 남자들 줄 섰을걸요? 딱 봐도 끌리게 생겼잖아. 아, 진짜. 내가 아직 40대였으면 진희 씨한테 대시했을 텐데. 뭐 지금은 눈으로만 즐겨야죠. 하.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다른 얘기로 돌리려 했지만 정 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그냥 솔직한 거예요. 요즘은 솔직한 게 매력이잖아. 그 순간 진희 씨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없이 화장실로 향했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던 듯 인사를 건넨 정 부장. 그리고 그 뒤로 진희 씨는 더 이상 회식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꼭 저런 사람 있습니다. 괜히 농담처럼 말을 던지지만 그 말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고 그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즐기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억제 해제라고 부릅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의 자제력이 약해지고 평소에 하면 안 된다고 눌러놨던 욕구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욕구가 식욕인 사람은 많이 먹고 감정인 사람은 울고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감추고 있던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티가 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내가 언제 불쾌하게 했어?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 늘 이런 말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의 문제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술을 마신 후 성적인 대화나 접근이 증가하는 사람일수록 평소에도 억제된 성적 충동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술은 단지 그걸 꺼내는 면죄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내가 봐도 대꾸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말을 던집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정 부장은 부장님 앞에선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팀장님, 상무님 앞에선 절대 말수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리 사원, 신입사원에겐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믿고 입을 놓아버립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 실언도 아닙니다. 습관이고 본성입니다. 겉으론 사람 좋아 보이고 일 잘한다고 칭찬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술자리에서 말끝마다 여자 후배를 평가하고 농담을 던지고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두 번 농담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엔 누구도 그 사람 옆에 앉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술이 만든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술에 나오는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술 마셨다고 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건 마시지 않았을 땐 참았던 마음이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날 회식에서 진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 말이,
그리고 그 사람의 본성이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걸요. 네 번째, 불편한 진실. 그날도 회식 자리는 조용히 웃으며 시작됐습니다. 별 얘기 없이 음식 얘기, 팀 얘기, 그리고 최근 일 많은 부서 욕 조금. 딱 그 정도였습니다. 잔이 한두 번 돌고 소맥이 섞이기 시작하자 사람들 말수도 살짝 풀렸고 분위기도 올라갔죠. 그런데 그 순간 기훈 씨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우리끼리니까 말하는 건데요. 지혜 씨, 사실 이혼했대요. 순간 사람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고 기훈 씨는 그 침묵이 신호인 줄도 모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흔한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회사에선 비밀로 해달랬다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게? 우리 부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부장님이 회의 끝나고 나한테 따로 얘기했어요. 지혜 씨 요즘 좀 예민하다고. 그게 이혼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듣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고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기훈 씨는 그 침묵을 관심이라 착각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지혜 씨 이해해요. 이혼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일도 아니고.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티도 안 났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자리는 묘하게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혜 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술안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만 들어가면 남의 비밀을 툭툭 꺼내는 사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끼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면서 그 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듯 말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자기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우월한 정보 소유자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아는 이야기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정보, 특히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혼자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그 힘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폴 허스 교수팀은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남의 비밀을 더 자주 털어놓는 이유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술을 마신 사람은 평소보다 1.8배 더 충동적으로 말하고 그중 60%가 타인의 민감한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이 자기 검열 능력을 떨어뜨리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니까 말한 거야. 내가 말 안 해도 어차피 다들 알잖아. 술 마셔서 나도 기억 안 나. 하지만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의 주인공이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남의 비밀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내 비밀도 가볍게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가진 정보로 사람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신뢰는 시험대에 오른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일수록 입을 다무는 사람입니다. 술이 들어가도 조심하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지키는 사람. 기훈 씨는 그날 이후에도 늘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늘 제일 많은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훈 씨 옆자리에 앉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돌면 그의 입도 따라 돌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세상 불행이 다 자기 것. 주인공은 선미 씨였습니다. 아이 다 키우고 요즘은 조금씩 자기 시간 찾아가는 중년 여성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이었고 다들 한두 잔씩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지만 자주는 못 보는 만큼 서로 얼굴만 봐도 반갑고 따뜻한 자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항상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말도 많고, 정 많고, 눈물도 많고. 근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꼭 자기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요즘 너무 외롭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아휴, 그럴 수 있지.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 위로도 건네고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는 몰라. 나는 진짜 힘들었어.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말 한마디 없지. 애들은 커서 전화 한 통 안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 진짜 가끔 그런 생각 들어. 사람들은 조용히 술잔을 만지작거립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딴 얘기로 돌리려 슬쩍 화제를 꺼내보지만 영숙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래도 남편이랑 대화라도 하잖아. 나는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기분이야. 진짜 나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자리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고 다들 머릿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됐다. 영숙 씨는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술 마시면 같은 얘기, 같은 눈빛, 같은 한숨. 어떤 날은 남편 이야기, 어떤 날은 아이 이야기, 어떤 날은 갑자기 나는 친구도 없어 하며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은 점점 모이기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는 바쁘다고, 누구는 몸이 안 좋다고 자연스럽게 톡방도 조용해졌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기 연민 반복 노출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진짜 위로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크 레어리 교수는 자기 연민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힘든 경험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뒤 이를 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공감했지만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꼈고 정서적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관계를 줄이고 싶다 혹은 끊고 싶다는 응답이 많아졌습니다. 즉, 자기 연민은 처음엔 마음을 연결하지만 지나치게 반복되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알려주는 건 단순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도 적당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그 무게를 상대에게 계속 지우게 되면 어느 순간 상대는 그 감정을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결국 자신을 괴물로 만든다. 세상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던 사람이 결국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고 자신마저 외롭게 만드는 상황을 정확히 꿰뚫은 말입니다. 처음엔 안타깝고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말해도 또 상처받는다고 할까봐. 괜히 내가 기분 좋게 얘기하면 미안해질까봐.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해갑니다. 위로가 아니라 불편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셔도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또는 술을 통해
더 따뜻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괜찮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지금부터는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짜 좋은 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첫 번째, 술을 정도껏 마시는 사람. 어느 모임에나 꼭 한 명쯤 있습니다. 잔을 들 땐 누구보다 밝게 웃고 자리의 분위기에도 어울리지만 딱 그만큼만 마시는 사람. 누가 더 마시자고 해도 전 여기까지만 마실게요 하고 잔을 내려놓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선 술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술에 끌려가지 않고 술을 자기 손으로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기분이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휘둘리며 원래의 자신을 놓아버리죠.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들뜨더라도 자연스럽게 톤을 낮추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인격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조절력이 높은 사람.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기 통제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한 그룹에게는 술에 취해도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라고 사전 인지를 주고 다른 그룹은 전혀 그런 의식 없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조절을 의식한 그룹은 술이 들어가도 감정 폭발, 무례한 말, 신체적 충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의식 없이 술을 마신 그룹은 작은 자극에도 훨씬 빠르게 화를 내고 실수, 다툼, 충동적 행동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술자리에 들어가기 전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룰지 스스로 의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더 마셔요 하는 분위기에서도 잔을 들고 살짝 웃으며 말합니다. 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마실게요.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지만 분위기 깰까봐 조용히 잔을 뒤로 놓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잔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자기 삶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감정과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75년 장기 연구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술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철학자 미셸 드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술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기분이 좋아져도 입 밖으로 칼을 꺼내지 않는 사람. 마시되 흐트러지지 않고 웃되 선을 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술자리를 품위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술은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본심이 조용하고 절제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술은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는 말, 딱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 사람. 술자리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처음엔 분위기 좋죠. 잔 돌고, 고기 굽고, 한두 잔에 얼굴도 발그레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자리. 근데 갑자기 누군가 술잔을 들이밀며 말합니다.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 오늘은 기분 좀 내보자고. 자, 마셔. 안 마시면 나 진짜 삐진다? 아니, 분위기 안 맞출 거야? 말은 농담처럼 들립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지만 그 말 속엔
은근한 압박이 들어 있습니다. 거절하려던 손이 멈칫하고 잔을 든 눈빛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안 마시면 이상한 사람 되겠지? 괜히 분위기 망친다고 할까봐. 그렇게 딱히 마시고 싶지도 않았던 잔이 입술에 닿게 됩니다. 이상하죠? 술은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셔야 하는 건데 어느 순간 그 자리는 내가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마시면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술을 권하는 방식이 무섭고 그 분위기에 사람의 경계가 깨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술을 굳이 권하지 않았던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괜찮아요. 안 드셔도 돼요. 이 한마디가 그 자리를 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억지로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대해 불쾌함과 불안정성을 훨씬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선택권이 존중되었던 술자리는 호감도 만족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까지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단순히 술을 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의 경계를 지켜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는 마음으로 권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작은 침범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걸 압니다. 내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내 페이스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정신의학자 카렌 호니는 이런 관계의 균열을 미묘한 폭력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드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술을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다고 남도 좋아야 한다는 착각. 그 안엔 작은 폭력과 큰 오해가 숨어 있죠. 반대로 잔이 비었든 말든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웃어주는 사람. 잔을 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술을 나누는 게 아니라 존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남의 잔을 채우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멋진 술자리는 술잔으로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편하게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이니까요. 술은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마시게 하느냐, 마시지 않아도 존중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술을 안 마셔도 웃게 만드는 사람, 술을 마셔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술자리는 대체로 시끄럽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서로 목소리 높여 웃고 떠드는 분위기. 다들 자기 얘기를 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말수가 적고 대신 귀는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지만 누군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감탄은 짧지만 진심으로 건네고 말이 끊길까봐 눈을 맞춰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술자리에선 보통 자기 자랑, 남 얘기, 회사 뒷담화가 오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분위기가 산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들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1시간의 대화 후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호감 가는 인물로 말수는 적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던 사람을 꼽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편했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부정당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방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특히 술자리처럼 감정이 조금 풀려 있는 자리에서는 그 감정의 밸런스를 조용히 잡아주는 사람이 더 돋보입니다. 철학자 칼 라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이다. 진짜 멋진 사람은 그 자리를 휘어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도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과 여백으로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만으로 분위기는 더 따뜻해지고 그 사람 옆자리에선 마음이 말없이 쉬어갑니다. 술잔을 채우는 건 술이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사람의 태도입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진짜 오래 기억에 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술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핑계로 무례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도 끝까지 조용히 따뜻하게 남습니다. 술은 마음의 뚜껑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술 마시면 더 편한 사람, 술 마셔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억된다면 그건 이미 아주 괜찮은 인생을 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알려면 그와 술을 함께 마셔보라.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나 장면이 있으셨다면 그 감정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나침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조용한 품격으로 오래오래 빛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